자, 우리 주택법의 핵심 이론 정리. 자, 1번 테마에서 용어 정리 두 번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용어 정리 1번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부대이설, 복리이설, 이거 구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가 요거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간선인설, 기간인설에 대한 구분. 자, 우리 공구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개수가 뭐 600개, 900개, 1200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아지면 한 번에 공사할 수 없으니까 109, 209, 309씩 300세대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개념이 공구입니다. 자, 이 공구가 실무에서는 우리가 1단지, 2단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공구 개념도 이제 보실 거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다루는데, 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고, 자, 공동주택 이외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법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과 리모델링 절차를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부대이설, 복리이설인데, 자, 주택단지 안에 있는 시설인데,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건축 설비 같은 것들이 승강기, 그 밖에 가로 안에 써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부대이설이 되는 건데, 작년도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이설이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쭉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자,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나 담장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죠. 잠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입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복리시설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잠깐만 이용하고 나오는 공간은 부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고 잠깐만 이용하는 공간, 주차장. 자, 관리사무소도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는 거지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자,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같은 승강기, 그 밖에 뭐 보안 등 뭐 경비실, 뭐 조경, 공중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도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부대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 밖에 냉난방, 공급시설, 방범시설 이런 것들도 자,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닌 이거는 부대시설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역 난방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에서는 제외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런 것들이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아니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작년도 시험 문제가 요겁니다.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쓰레기 처리 시설은 입주민들이 잠깐 이용하고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부대시설. 자, 반면에 우리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자,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같은 것들은 우리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들이고 입주민들이 모여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시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을 구별하는 문제, 입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어린이 놀이터 가보면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자, 근린생활시설 단지 안에 상가면 이 상가 운영 시간에 입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유치원, 주민운동, 요즘에 주민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잘 설치된 것들도 많죠. 요즘에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굉장히 주민운동시설을 잘 만들어서 이제 경쟁력을 갖게끔 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자, 경로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복리시설로 분류합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다뤘죠. 다음 중 부대시설이 아닌 것, 다음 중 복리시설이 아닌 것 해가지고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건 별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입주민들이 모여있는다 싶으면 복리,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고 잠깐만 이용하는 공간이면 부대시설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선시설과 기간시설이 있는데, 자, 일단 기간시설을 먼저 하고, 그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해주는 게 간선시설입니다. 이 간자가 이게 사이간자라서 사이에 연결해주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 상하수도, 주택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 난방이 주택단지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걸 기간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파란색 세 개하고 분홍색 세 개를 우리가 합쳐서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에 있는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게 간선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통신 지역 난방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인데, 요 기간시설을 요 단지 바깥에 있는 같은 종류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요 회색 칠한 요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시설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 간선시설은 요 6가지 기간시설을 요 단지 바깥의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게 간선시설 개념인데, 작년도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요 기간시설만 물어봤습니다. 기간시설. 자,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이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이다. 이렇게까지만 물어봤죠. 자, 어쨌든 맞는 지문이고, 자, 그런데 이제 간선시설은 요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의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인데,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요 분홍색 가스통신, 지역난방 요 3가지 기간시설은 해당 기간시설 자체를 간선 개념에 포함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좀 전에 원칙에서 이 6가지의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의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간선이다. 원래는 연결되는 부분만 간선인데, 요 분홍색인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요 기간시설 자체를 간선 개념에 포함하기 때문에 요 분홍색의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연결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에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이 주택단지 안에 뭡니까? 기간시설입니다. 이 기간시설을 단지 바깥의 기간시설하고 연결시켜주는 부분, 이 부분이 간선시설의 원칙입니다. 자, 다만 이 분홍색인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자, 원래 연결되는 부분만 간선인 줄 알았는데 예외적으로 이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시설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통신, 지역난방 같은 분홍색은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이 간선시설로 해석을 하고, 해당 기간시설 자체도 간선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이 기간시설 자체를 간선시설로 이렇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요거 기간시설 자체를 간선으로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과 예외적으로 이 간선시설을 정의하고 있네요. 자, 공구.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 이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구분된 구역이 공구인데, 자, 공구로 구분해서 공사를 착공하려면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일단 보세요. 자,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 거리를 띄어서 자, 거기다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조경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자,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자, 우리가 30세대 이상, 특히 6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주택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할 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 개수가 600세대 이상이 되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한 번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우리 아파트를 때 높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크레인 같은 공사가 있는데, 이 크레인이 이제 동별로 이거를 다 설치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 6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나오면 한 번에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1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1공구가 적어도 한 공구당 300개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300개가 아니라 300세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공구 300개 이상으로 먼저 구분을 해서 먼저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공구로 또 300개 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을 500개로 받으면 자, 1공구, 2공구 분리를 못합니다. 그때는 한 번에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공구당 300개 이상씩은 적어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구 개념을 나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2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구역으로 이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 1공구 먼저 착공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또 2공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공구입니다. 자, 공구로 구분해서 이 착공을 하려면 적어도 600세대 이상 주택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였었고. 적어도 1공구, 2공구당 300세대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900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공구 300개, 2공구 300세대, 3공구 300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 공구와 공구 사이의 거리는 6m 이상 폭을 떼야 되고, 이 도로라든가 주차장, 옹벽, 조경, 어린 놀이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6m 정도 이렇게 폭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가면 이게 공구라는 게 1단지, 2단지 개념으로 하고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이렇게 도로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구별로 적어도 300세대 이상씩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공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그림 보시면 60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600개 요거 600세대 600개입니다. 이거 여기 기출문제였습니다. 몇 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공구, 2공구로 분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1공구 300개 이상을 포함해서
자, 우리 사업계획 있음을 받은 다음에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 거고, 자, 109에 대해서 착공 신고했으면 209로 넘어가는 건 2년을 주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일단 공구의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60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있음을 받으면 109 300개, 209 300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사에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자, 주택법에서 다루는 리모델링은 뭐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은 아니고 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리모델링의 기본 정의는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 건축물을 고치는 거, 늘리지 않고 고치는 공사인 대선 공사, 그 다음에 늘리는 공사 형태라는 거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축 형태로.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늘어나지 않는 그런 개념으로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자, 세대 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하는 증축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이 대수선, 증축, 개축으로 구분하는데, 자, 공동주택,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여기 개축은 들어가지 않고 대선 형태와 증축 형태로 구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종류는 대선 형태로 할 때는 이게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자, 이게 증가형이 증축형인데, 세대 면적으로 증가하거나 세대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자, 증가형, 증축형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15년은 적어도 지나야 됩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면 그 연수인데 최소한 15년 이상은 지나야지만 이 증가형, 증축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증가하는 게 없는 리모델링형, 여기 리모델링이 대선형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년만 경과하면 이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증가형이죠. 자, 이렇게 증축형 리모델링이 세대 면적, 세대 수로 증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30% 이내하고 15% 이내. 자, 세대 면적 증가하는 거는 아파트가 만약에 500세대가 있고 각 세대 면적이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1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자, 500세대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세대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뭐 100제곱미터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 면적 증가형은 이 세대 수는 500세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아파트가 이 각 세대 면적이 30% 이내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아파트가 한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거의 30%를 가산해서 130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수 증가형으로 하면 15년은 적어도 지나야 되고 이것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대수 증가형이면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각 세대 면적 100제곱미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쳐지고 추가적으로 500세대에다가 15%를 가산해가지고 75세대가 더 증가돼가지고 아파트가 결론적으로 500세대 플러스 75세대가 증가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리모델링을 증가형인데 이게 세대수가 증가되면 자, 여기 보니까 15층짜리 아파트가 쭉 이렇게 110동까지가 있네요. 그 전체 아파트 세대수가 500세대가 되는 겁니다. 500세대. 세대수가 증가되면 15%가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 동별로 3개 층까지 올려서 75세대, 전체가 75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기존 세대의 15%까지 증가될 수 있다. 증가가 되면 각 층별로 이렇게 16, 17, 1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서 75세대를 맞추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75세대가 되면 뭐 일부 동은 3개 층 올라가는 거를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자, 리모델링은 대선형으로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고치는 형태, 증가되는 거, 면적이라든가 세수 증가 없이 고쳐지는 거. 자,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증가형, 증축형일 때는 적어도 15년은 지나야 되는데 세대 면적 증가형일 때는 각 세대 면적의 30% 이내 증축형으로 할 수 있다. 아파트 500세대가 있는데 각 세대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는 500세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세대 면적만 3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세대수 증가형으로 할 때는 15년은 적어도 지나야 되고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가 있을 때 500세대가 추가적으로 75세대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75세대는 일반 분양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자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세대 면적 증가형으로 할 때 각 그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내인데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까지 세대 면적을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세대수 증가형 같은 경우는 15년은 지나야 되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축을 하는데 이 증축하는 방법은 별동으로 증축할 수도 있고 75세대를 늘릴 때 별동도 가능하고 수평 기존 동 옆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다. 자, 특히 수직 증축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직 증축의 요건. 자, 수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서 이 세대수 증가형으로 15%를 증가시킬 때 수직으로 증축을 하려면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이 기억부 보시니까 최대 3개층 이하까지라는 걸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구조도라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면이라는 도면이 있어야지 보강 작업을 하면서 자, 위로 3개층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 건물의 구조도면 같은 기존 아파트의 구조도면 같은 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 자, 그리고 3개층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수직 증축하는 행위가 자,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기존 수직 증축하는 건물의 기존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만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조건 3개는 아니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 이렇게 15층 딱 걸리면 이렇게 3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자, 500세대에 15%를 계산하면 75세대인데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 이렇게 15층이라면 자, 각 층별로 이렇게 3개로 올라가면서 75세대를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기존 건물이 뭐 5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면 자, 14층 이하일 때는 자, 14층 이하이고 뭐 기존 건물이 400세대 같은 경우라면 자, 위로 400세대의 15%면 60세대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각 층별로 이렇게 2개 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60세대를 맞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뭐 남는 아파트 개수가 있다면 이제 별동으로 짓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수직 증축 같은 거를 위로 각 동별로 3개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존 건물이 15층이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수직 증축은 최대 3개층 이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자, 아까 15%를 올라갈 때 자,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 이상, 뭐 15층, 16층이면 각 동별로 3개층까지 수익 증축이 가능하고, 자, 기존 건물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 조건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신축 당시에 기존 건물의 구조도라는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익 증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는 요건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강의는 이제 사업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를 보고 사업주체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두 번째 파트로서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